안녕하세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65쪽이죠. 기업공사의 보수. 이 부분은 뭐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 정도 지금 출제했나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업공사의 보수인데요. 개공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예요. 그리고 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비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보수와 실비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보수와 실비는 별도로 갑니다. 그래서 개공이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 라고 해도 이건 보수 초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보수와 실비는 별도로 간다는 거. 자, 그럼 먼저 이제 중개보수 관련해서요. 중개보수를 달라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게 중개보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달라갈 수 있는 권리다. 중개보수 청구권인데 이거는 일반론의 입장에서는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일단 발생이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발생한다는 게 통설과 판례예요. 그러니까 중개계약 시에 이미 발생이 된다. 이때. 그리고 행사는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시점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요, 중개보수 청구권이 계약 시에 발생이 되고, 다음에 거래계약 체결 시에 이제 행사가 되니까, 중개계약도 있고 거래계약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보수 청구권의 소멸은요, 체결된 계약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때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개업공사의 고의과실이 아니에요. 이런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보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계약이 이행지체로 해제되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정이니까 이때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자, 요즘 뭐 이거는 묻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중개 의뢰받을 때 보수청구권은 발생하고 행사 시점은 거래계약 체결 시 행사한다. 중개 완성이 이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개공의 고의과실이 아닌 사유로 해제가 됐다. 이때는 보수를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교재 65쪽에 말이에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인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일단은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는 그 약정에 따르게 돼 있는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잖아요. 그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러니까 이거는 잔금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중개 완성 시점이 바로 계약 체결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약정에 따르다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잔금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중개보수의 한도를 살펴봅니다. 중개보수의 한도. 이 중개보수의 한도란 말은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한도 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지금 현재 우리 법령상 한도, 중개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은 물건이 주택인 경우와 주택이 아닌 경우로 나눴어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지금 구분했고요. 그럼 물건이 주택인 경우잖아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우리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아닌 물건은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 그 한도를 직접 정해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요.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했죠.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다시 정하는데 우리 국토교통부령은 어떻게 정하냐면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1방이에요. 1방으로부터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했잖아요. 매매 교환 계약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를 한도로 한다고 했어요. 1,000분의 9는
9%죠. 다음에 임대차 등이었어요. 주택의 임대차 등의 경우는 이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을 한도로 한다고 했죠. 0.8%예요. 그럼 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매매 기환이 아닌 임대차 등이라고 했으니까 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했다면 일방 최고 0.8%입니다. 그럼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임대차였어요. 거래금액의 1.6%까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방 최고 0.8%.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령이 정해주고 시도 조례가 세부 내용을 다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이거는 물건이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오피스텔인 경우와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로 나눴죠. OP와 OP 외로 나눴어요. 그럼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부서 한도는 어떻게 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거는 모든 OP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죠. 85제곱미터 이하의 OP로서 그 다음에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걸 얘기합니다. 이른바 주거용 OP를 얘기하죠. 이게. 근데 오피스텔은 전부 다 전용 입식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면적이 중요한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전용 85제곱미터 한 평으로 환산하면 25.3평? 25평 되는 거죠. 그럼 분양 면적은요.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으면은 전용 85제곱미터 하면은 약 32평, 35평 정도 되는데 그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분양 면적은 한 40평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오피스텔 분양 면적 40평 이하짜리 OP가 된다면요. 이때는 당사자 쌍방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이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 계약이에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0.5%를 최고 한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이에요. 이 오피스텔의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 0.4%를 최고 한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값 중개보수 얘기 나오면서 오피스텔이 원래 0.9%였는데 이게 임대차, 매매기환 0.5, 임대차 등은 0.4%였습니다.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짜리 OP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반토막이 딱 난 겁니다. 그럼 이 OP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중상물은 뭐가 있느냐? 상가가 있고 토지도 있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그러면 주택과 이 전용 주거용 OP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래당사 쌍방 각각 받되 거래당사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0.9%를 최고 한도로 했죠.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의할 점은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주택이 아닌 물건 중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단일 한도체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최고효율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래 유형, 매매, 교환, 임대차의 구분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상가 매매를 중개하든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든 최고 한도가 똑같아요. 일방 최고 0.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그럼 우리는 중개사무소안에 보기 쉬운 곳에 중개보수 한적표를 게시해야 되죠. 그럼 게시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게시해 주면 돼요.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 있잖아요. 이거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해놨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게시를 할 때 자기가 받을 한도를 직접 정하래요. 이 범위 내에서 직접 정하여 게시를 해주고 이 게시된 이유를 초과해 받아서는 아예 된다고 했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한 번쯤 가봤지만 나는 상가 임대차는 0.7%만 받겠다. 이렇게 게시해놓은 중개업소 본 적 없죠. 모두 0.9% 게시해놨습니다. 괜히 0.2거 7% 게시해놨다가요. 0.8% 받으면 바로 초과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물건에선 본인이 직접 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표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암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 조례가 틀릴 수도 있어요, 서로. 근데 현재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통하여 잠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해 두셔야 돼요.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일방 한도 체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 주택이 아닌 물건은 직접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는데 이건 일방 한도 체계예요, 우리.
일방한도 체계니까 그 계산된 금액 있잖아요. 이거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각각 받게 돼 있고, 다음에 이거 엄청 잘 묻는데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틀렸어요. 둘이. 그러니까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신 개업공사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소개했다. 그러면 물건지 조례인 서울시 조례를 이용할 거냐, 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인 경기도 조례를 이용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게 합리적입니까? 사무소로 가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의뢰인은 이 중개사무소에 찾아왔으니까 광명시에 있는 중개사무소로 왔기 때문에 이 사무소에는 경기도 조례가 게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중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건지 조례를 이용한다면은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를 틀면 이때는 사무소 기준은 동원한다.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거래할 수는 있잖아요. 분사무소. 그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은 그 분사무소를 찾아왔기 때문에 분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66쪽에 위쪽에 요율의 기준이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있죠. 잘 물어보니까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우리 주택의 부속 토지가 있어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통상 주택과 함께 거래돼요.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이거는 토지를 별도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과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주택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 있잖아요. 복합 건물도 이해해 두셔야 되죠. 복합 건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복합 건물인데, 이게 2층짜리 건물이에요. 1층이 상가였습니다. 2층이 주택이었어요. 이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구분등기가 돼 있다. 상가, 주택 구분등기가 돼 있으면 별도로 가액을 안분시켜 갖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이른바 이게 상가주택이죠. 통건물이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통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요율을 어떻게 적용했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률이 틀리고 주택 외 상가율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전체에 대해 주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된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택을 기준으로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한다. 그럼 거꾸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를 뭘로 가야 돼요? 상가로 가야 되죠. 전체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주택의 면적이 50제곱미터였고 상가도 50제곱미터. 똑같았습니다. 둘이 같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택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둘이 같다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같다면 주택으로 가야 되죠. 전체를.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주시고 그래서 주택 이거 복합 건물의 경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으로 간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 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 부분은 67페이지 맨 위에 양괄호 4번에 있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면적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면적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점 이것도 잘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입니다. 이거 이제 판례 태도인데 말이에요. 그 판례는 지금 현재 67쪽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있는데 한 장을 싹 넘기면 지금 68쪽에 판례가 2번, 3번 판례가 실려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뭐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이 판례는 지금 안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금지행위 할 때 이게 언급이 됐는데 우리 개업공인인계사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에 관한 약정이에요.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에 관한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이거는 이 점이 되시고, 근데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 있죠? 이 보수 약정은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게 2번 판례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무효입니다. 이 점이 되시고, 그 다음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우연한 기회 단 1회입니다. 우연한 기회 단 1회 중개를 하고 의뢰인과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했어요. 이때는 그 금액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너무 과하지 않은 이상은 그 보수 약정은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 구분을 꼭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판례 가볍게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우리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발생되죠. 그럼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이거 중개 보수를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 일단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개보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의 계산인데 66조로 다시 돌아왔어요. 66조. 그럼 이 중개보수의 계산에 대해서는요, 산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액이 나와요. 그럼 이 산출액은 일단 그 주택의 경우는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 있는데 이 한도액과 비교할 절대 적용금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액이 더 크면 한도액을, 한도액이 더 크면 산출액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둘이 갖다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이때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게 거래 금액 기준이죠. 이게. 그래서 거래 금액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거래 유형이 매매였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돼요? 당연히 매매대금으로 하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매매대금으로 하면 된다.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도 소개한 거예요. 즉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걸 민법 시간으로 뭐라고 공부합니까? 점유계정. 이게 점유계정이죠.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점유계정입니다. 그럼 점유계정의 경우에 이 임차인은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된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보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써지지만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여 받아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사실. 이때는 매매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점유계정의 경우는 매매만 적용하라는 얘기인데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중개대상물이어야 돼요.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있었어요.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가 있었다.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에 됩니다. 이때는 매매만 적용한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이게. 그래서 이제 동일 물건에 대하여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매매만 적용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이거는 67조, 맨 위에 3번에 있죠? 양괄호 3번. 이것도 잘 물어보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 근데 실무적으로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죠. 갑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임대차 계약은 병과한 거예요. 그럼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죠. 이때는. 그래서 이거는 동일 당사자 요건을 충족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을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임차인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 계정의 경우만 매매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점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교환계약입니다. 거래 유형이 교환이었어요. 그럼 교환계약의 경우는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5억짜리하고 단독주택 4억짜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요, 이러한 경우는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 5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줬으니까, 단독 4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거래금액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 이해주시고, 이때 단독 4억을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하잖아요. 이걸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이게 교환계획에 있어서 보충금이죠. 근데 우리 중개보수계획서한테는요,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고 순수 가액만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 교환은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유형이 분양권이었어요. 그럼 분양권은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분양권은요, 분양가액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분양가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기납입금이에요. 이미 납입한 금액,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을. 그래서 이미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거 합산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요. 실무에서는 P를 프리미엄을 뭐라 합니까? 이거를 P라고 부르죠. P.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기납입금에 프리미엄을 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5억짜리였어요.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요. 1차 중도금 1억이 납입됐고 여기에 P가 5천이 붙었다. 그럼 거래금액 총 얼마예요?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납입금에 프리미엄 합산금을 한다. 이거 분양가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권은 기납입금에 프리미엄을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전세였어요. 거래 유형이. 그럼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입니다. 거래 유형이 이번엔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보증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월세도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보증금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이렇게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해요. 그래서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요, 실무에서 월 일부 이자를 쳤던 거예요. 월 일부 이자가 1%죠. 연리로 따지면 12%예요. 근데 지금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의해서 절대 일부 이자로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거. 연리 12%. 월 일부 이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이 5천밖에 없어요. 그럼 3천을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이때 일부 3천만 원 월 일부 이자라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다시 3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이었어요. 5천이었고 월세가 30만 원 있었다. 그러면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이란 얘기죠. 그럼 이 금액이 3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산하면 거래 금액이 8천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는 점. 이 점을 꼭 이해해 두시는데, 이렇게 100으로 바뀐 거는요, 2006년도.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절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이게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통상 24가 곱해졌고, 상가임대차는 통상 12가 곱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2006년부터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개보수가 무려 소액 임대차에 있어갖고 3배 정도가 상승했어요. 3배 정도가. 그래서 중개보수 너무 비싸졌다 그래갖고 이게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조정을 했는데, 임대차는 대원칙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와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온 거예요. 딱 5천만 원 나오면 그렇게 안 갑니다.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보수 너무 비싸졌다 그래갖고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70으로 합니다. 70은 적당히 낮춘 거예요.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월세 곱하기 70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산해 주게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 2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이거 얼른 계산 4천밖에 안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 그죠? 근데 이거는 4천 나왔으니까 5천 미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70을 하는 거죠. 그럼 거래 금액이 3,4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400이 나오는 거죠. 4천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왔을 때 월세 곱하기 70으로 하는데,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한다. 다. 상가임대차든 토지임대차든
뭐 오피 임대차든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시고 체크하면 안 돼요. 주택 임대차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전부 다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점을 이제 꼭 주의해 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산정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계산 연습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거래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죠. 여기까지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중개보수 계산, 그럼 산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출액은 우리는 일방한도 지기 때문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계산해 본 거예요. 만약에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 그럼 산출된 금액을 쌍방 모두에게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보수의 한도에는요,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느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한도에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연간 매출이 4,800이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자동방으로 돌아요. 일반 과세자가 뭔지 알죠? 그럼 이제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 받을 때 우리는 부가세 별도로 갑니다. 이 한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점 일단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중개보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실비로 가볼까요? 67조 실비.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외에 실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비의 지금 현재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실비가 도입된 취지를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왜 인정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확인 설명을 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설명의 근거자로 제시해야 돼요. 그럼 설명의 근거자료가 뭐였냐면 등기부 등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에 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 발급받으려면 증지 때 들어가죠. 비용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공부를 발급받는데 소요된 실비다. 근데 여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있죠.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거는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이체하게 되면 보증 설정 같은 거 해야 되죠.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치에 대한 비용임을 일단 알 수 있어요. 그걸 물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실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게 되어 있냐면, 이 실비의 한도도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가 다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령은 일정 범위를 정해주고 세부 내용은 전부 다 조례로 위임해버렸는데, 시도조례로 국토부령은 실비 한도를요 두루뭉술하게 정해줬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대충 정해주고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로 모두 위임해버렸습니다. 그럼 실비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으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와 물건지 시도조례가 틀렸다. 그럼 이때는 중개사무소 시도조례를 정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 비용이 발생이 되면 누구한테 이걸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 물건을 팔려고 우리가 공부를 먼저 떼본 비용이죠. 그러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인, 임대인,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일단 이거는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예요. 이거는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죠. 그러니까 매수인, 임차인 등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비의 부담자 일단 이해는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는 해두시는데, 이건 제도의 취지를 좀 이해하시면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실비적으로, 근데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등기부 발급비, 등기상 증명서 발급비 이런 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추접스러워서 안 받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쨌든 실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개 보수든 실비든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법령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영수증 교부제도가 있게요, 없게요? 우리 법상은 영수증 교부제도 없어요. 삭제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있었는데 왜 삭제했을까? 두 법이 같이 규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세법상 사업자는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비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영수증 반드시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영수증 교부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중개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교부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법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우리 법상은 영수증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개업하셨잖아요. 개업하시면 그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업무 개시를 했습니다. 그럼 업무 개시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요, 그 중개사무소로 말이에요, 고소득지급군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우리 개업공사는 고소득지급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로 현금을 10만 원 이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원하든 안 하든 무조건 현금 영수증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잖아요. 이거 신고포상금 엄청 커요. 안 끊어준 금액의 20%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도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어쨌든 현금 영수증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계산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산 연습은 일단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와 실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68조 교육, 보칙, 교육 및 보칙이 나오네요. 그래서 교육, 업무위탁, 포상금,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챕터 7 68쪽이에요. 자, 그럼 이 교육제도로 들어가는데, 교육제도는 시험에서 매번 출제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개보수도 매번 출제한다고 봐야 돼요. 물론 작년 시험에서는 쉬었지만. 자, 그럼 이제 요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법상 교육제도는 네 가지가 있어요. 실무교육이 있고, 직무교육이 있고, 연수교육이 있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어요. 네 가지 교육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중개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죠? 이게 실무교육이에요. 그럼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현재 시도지사로 되어 있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데 누가 대상자가 되냐면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신청인,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되죠. 법인에게는 누가 받아야 돼요? 법인은 임원사원 전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자가 3분의 2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원사원 타이틀을 걸고 있으면 무조건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함 설치 신고하잖아요. 그럼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는 그 책임자가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공사 있죠. 소속공사는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공사가 또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등록 신청하는 자, 법인에게는 임원사원이고, 분사함 설치 신고하는 자, 책임자 받아야 되고요. 소공사가 대상이죠. 물론 등록 신청 시에 실무교육은 실무수습으로 대신할 수 있다. 요 규정이 있긴 있는데 아직 실무수습제도에 대해서 시행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잊으세요. 실무수습으로 대신할 수 있다. 요 규정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그 시기는 등록 신청 전, 고용신고 전이죠. 소공사는. 그다음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전이에요. 그래서 등록 전,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장 등록할 거 아니라면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합격하고 나서. 그래서 등록 신청 전, 고용 신고 전, 분사무소 신고 전 1년 내에 이수한다.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 버립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내 재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실무교육을 면제해줘요. 또 소공사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됐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고 1년 내 다시 재고용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실무교육을 면제해줘요. 그래서 단기간 내 이렇게 1년 내 재등록, 재고용할 시는 이때는 면제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 실무교육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실무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을 기르고요.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이러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재등록 시는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크로스로 간다. 예를 들어서 소공으로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고 1년 내 등록을 하는 거예요. 1년 내. 그럼 받을 필요 없겠죠. 면제해주고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립니다. 폐업 신고한 다음에 1년 내 소공으로 가는 거예요. 분사무소 책임자로 가요.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합니다. 그럼 이때도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내라면 다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무교육 시간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32시간 이상,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83이에요. 2832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7시간씩 4일을 교육하고 있어요.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에요. 컴퓨터로 이제 교육을 하고요.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3일은 집합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283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교육비는 현재 협회에서 1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거기 우리 교재 68쪽, 그 69쪽이죠. 여기에 지금 연수교육이 먼저 나오는데 직무교육부터 먼저 보죠. 직무교육. 그 밑에. 자, 그럼 이제 직무교육이 있는데 이 직무교육은 뭐냐면요. 중개보존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걸 꼭 주의하세요. 시도지사 외에 등록관청이 들어간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거예요. 대상자는 누구냐면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이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이죠.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합니다. 이거를. 그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되고 1년 내 재고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직무교육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거 실시권자에.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직무교육의 내용은 중개보조는 우리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업윤리만 내용으로 해요. 그래서 직업윤리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시간은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그래서 3, 4시간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이었다. 그래서 교육비는 현재 협회에서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5만 원. 자, 그럼 이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고요. 실시권자가 등록관청에 있는 거 꼭 명심하세요. 다음 이제 연수교육으로 갑니다. 연수교육. 그럼 연수교육은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받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어요. 보수교육. 건물 부서지면 우리가 보수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연수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를.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당연히 시도의사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누가 이수해야 되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이 연수교육 대상이죠. 그럼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고요. 그럼 연수교육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매 2년마다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고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고 매 2년마다, 2년마다 받아야 된다. 2년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죠.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이에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2개월 전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에서 지금 위탁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지금 문자를 찍죠. 그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전부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문자를 쫙 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2년마다 받아야 되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현재 연수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은 보수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루 반나절이에요. 그래서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합니다. 현재 교육비는 협회에서 연수교육비는 8만 원 받고 있죠. 이게 그래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연수교육이었는데 이거 교육시간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현재 관련성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직무교육은 지금 현재 3, 4시간이죠. 3, 4, 12예요. 3, 4, 12. 그 다음에 12 더하기 16은 몇이에요? 28이죠. 그러니까 28, 32. 실무교육은 28, 3이에요. 간격은 4시간이죠. 그래서 3, 4, 12. 12 더하기 16은 28. 28 더하기 28, 32. 그래서 28, 32.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시간 이렇게 이제 감 잡고요.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 점을 일단 염두에 꼭 두시고요.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갑니다. 사고 예방 교육. 거기 그 사고 예방 교육은 현재 교육 지금 70페이지에 있죠. 사고 예방 교육. 그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어요. 사고 예방 교육인데 이거는 실시권자가 3명입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라는 얘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시도지사입니다. 등록관청이에요. 이 셋은요, 개공 등입니다. 개업, 공인인계사 등에 대하여. 이제 개공사 등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등장했어요. 그럼 개공 등이라는 표현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얘기해요. 종사자 전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개공뿐만 아니고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럼 개공 등에 대하여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모두 필수성을 띠고 있는 교육이었는데 사고 예방 교육은 당연히 의무성을 띠고 있는 교육이에요. 이거는 의무성을 띠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일단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고 예방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사고 예방 교육을 하자면 집합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통지 공고를 해주는데 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 또는 공고를 언제까지 해주냐면 이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10일 전. 10일 기억해야 되죠. 10일 전까지 사고 예방 대상자에게 통지를 모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교육 일시, 교육의 장소, 교육 내용 이런 내용들을 모두 10일 전까지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요. 특이하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는데 이게 그렇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말이에요. 교육을 받으러 가는 우리한테 교통비라도 좀 줄 모양이다. 이랬었는데 나중에 대통령령이 확정이 되면서 봤더니 이거는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래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 규정 이거 일단 이런 규정이 사고 예방 교육에 있다는 점. 이 점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참고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제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거면 아예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수교육 있잖아요. 이거 안 받아버리면 주기적으로 2년마다 받아야 되죠. 안 받아버리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되게 세죠. 이놈의 교육 안 받았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준금액에서 이걸 100만 원 이하로 지금 현재 조정을 해놨는데 어쨌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500만 원 과태료 누가 때리겠어요? 연수교육 안 받은 자에 대해서. 실시권자가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잘 물어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연수교육 미수자 이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점 이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지금 시도의사의 권한이죠. 물론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등록하청도 할 수 있고요. 등록하청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고 예방 교육은 시도의사나 등록하청 할 수 있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의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시도별로 교육이 시행되다 보면 교육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교육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 지침입니다.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지침에 들어갈 내용,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추적스럽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이제 교육 지침에는 교육의 목적, 교육 대상,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이라든가 강사의 자격 같은 거 들어가겠죠. 나아가서 그저 수강료 있죠, 수강료도 들어가요. 교육 지침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교육은 13만 원, 직무교육은 5만 원, 연수교육은 8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료도 일단은 이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교육침에. 현재 그래서 교육침이 마련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이게 이제 교육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업무 위탁으로 가볼까요? 71쪽입니다. 이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은 우리 법 45조예요. 45조인데 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거예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이 셋은 그 업무의 일부죠. 그 업무의 일부를 우리 공인인사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협회는 언제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요. 대통령령에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래서 현재 위탁이 된 것만 주의하면 돼요. 현재 그래서 이 교육 업무가 위탁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시도의사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도의사께서 교육 업무를 어디다 지금 위탁할 수 있냐면 협회에다가 당연히 위탁할 수 있어요. 공인인사협회에다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있어요. 고등부 교육법에 따른 이 학교라고 그랬는데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위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준정비관에 위탁이 가능하죠. 현재 여기 협회와 대학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탁되어 있는 게 시험 기억나죠? 시험 업무가 지금 위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이 시도의사의 국장이에요. 국장 아닙니다. 시도의사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격증 교부를 시도의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이 시도의사다.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국장이에요. 그럼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우리 협회에 위탁할 수 있죠. 그리고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기관에 위탁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산업인력공단이 준정부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탁 시행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은 시험은 당연히 위탁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요. 이때 요거 업무를 위탁했잖아요. 그럼 관보라는 거 들어봤죠, 공법 시간에. 그래서 관보에다 이걸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 이걸 모두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고요. 그럼 이 교육 업무는요, 아무데나 위탁하면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수탁기관이 있죠. 수탁기관은 과목별로 전문 강사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확보해야지 위탁받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실 1개소 이상을 확보하는데 면적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50제곱미터예요.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의실을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 전문 강사 요건 있죠.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사실 뭐 물어보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그 우리 교재 지금 있잖아요.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이라고 71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럼 누가 이제 그 교육을 위탁받을 때 강사의 자격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박사학위 소지자 있죠. 얘는 바로 강사의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전임 강사 이상으로다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이자는 강사 자격이 있고요.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변호사 자격입니다. 4번이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자도 경력이 2년 이상이면 강사 자격이 있어요. 그 밖에 이제 전문 자격증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이들은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강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몇 년? 2년. 전임 강사 이상도 2년. 우리 공인중개사는 몇 년? 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세대항공사협회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상 경력, 이제 이걸로 일단은 강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는 1년 차이가 있어요. 경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업무 위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 잡아 두시고, 다음에 이제 포상금이 나오죠. 포상금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포상금 말이에요. 27회를 마지막으로 28회, 29회 쉬었거든요. 쉬었는데 작년 30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포상금제는 이해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른바 누구를 꼰질르면 상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포상금제인데, 이게 그럼 우리는 누구를 신고 고발해야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신고 고발 대상이에요. 이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신고 고발 대상이 누구냐, 이 부분인데, 그럼 신고 고발 대상은 3명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자가 누구예요? 무등록 중개업자, 이자 신고한 포상금 줍니다.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가 있죠. 부정 등록자, 물론 이자 신고에도 포상금을 줍니다. 부정등록자.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하에 등록한 자죠. 그러니까 이자는 둘이 동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무파라치라 부르는 거예요. 파파라치, 무파라치, 카파라치, 세파라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무파라치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요. 자격증이나 등록증이 있죠.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를 한 자, 양수 대여를 받은 자,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에요, 바로. 세 사람. 그럼 이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 해줘야 돼요. 발각 전까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돼요. 수사기관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을 신고발 해야지만 포상금을 주니까 이중 등록을 하고 이중 소속을 하고 이중 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예요. 신고발 했어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한 자를 신고발 했어요. 역시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등록업자, 부등록자, 증,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이들입니다. 그럼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하냐면요, 우리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여기서 지급하는데, 그러면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 내야 돼요. 신고발 해놓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등록관청에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신고발 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에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지급 신청서 받고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이때 조회하는데, 조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우리 존경하는 검사께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랬어요. 그럼 공소 제기가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기소라고 그래요. 기소. 그럼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에서 검사만이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검사가 무등록업자 신고를 갖고 수사를 쫙 해봤어요. 근데 무등록업자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느냐? 그래가면서 반성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처벌하자 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행위, 이걸 뭐라 한다? 공소제기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기소라는 겁니다. 그럼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요, 검사가 수사를 쫙 해봤더니 무등록업자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생계형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으로 나선 거예요. 반성 의미가 뚜렷하고 전과도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자기 선에서 죄가 되긴 되지만 그 정상을 참작해서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소유예다. 근데 범죄가 되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검사의 처분은 이렇게 공소제기, 기소유예뿐만 아니고 더 있어요. 뭐 무혐의 처분,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이런 것들, 뭐 기소중지, 이런 것들은 다 안 줘요. 다 안 주고
공소직이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럼 이제 포상금 이런 결정이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해요. 그럼 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결정한 날로부터 1월 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1월. 이것도 잘못 씁니다. 고맙게. 그러니까 1월을 기억하는데 우리 공인인사법적에서는 1월이 딱 두 번이에요. 포상금 지급이 1월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유보도 1월이죠. 합격증 나오면 1월 내 자격증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줘야 되는 게 1월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1월 내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럼 건당 얼마냐? 건당 50만 원이죠. 그래서 용돈이 궁금한 신문은 아르바이트로 이거 무등록업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당 50만 원이고 이 금액은 등록관청에 지급하잖아요. 근데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더 이상 지급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국고에서 국고에서 100분의 50까지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고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고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는데 그래서 국고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어요. 누구한테 주는 게 맞아요? 먼저 한 자에게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최초의 신고 고발한 자, 이 자에게 줍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균분 지급이에요. 나눠줍니다. 50만 원 가지고 나눠주는데 다만 그들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어요. 그럼 약정된 대로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 약정 지급이 일단 우선이고 이런 약정이 없다면 균분 지급해 주는데 A, B가 공동 신고했어요. A가 30만 원, B가 20만 원 받기로 약정했다. 그럼 약정된 대로 지급해 주죠. 이게 포상금이었어요. 이거 내용 별거 없죠. 그러니까 꼭 나오면 맞히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계산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포상금이었고, 그러면 이제 행정수수료가 나오고 있죠? 73쪽에 행정수수료. 작년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됐죠. 아주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 함정을 깊이 파놔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수수료인데 행정수수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수료는요, 명심할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요. 이게 시도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이게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시도조례냐 시군구조례냐 임제가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가 무조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 납부 사유는 6번인데 응시원서 낼 때 우리 응시수수료 내죠. 자격증 분실했어요. 재기부 신청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죠. 등록증 분실했어요. 재기부 신청할 때 수수료 있죠. 또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죠. 그리고 신고필증 분실했어요. 재기부 신청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할게요. 우리는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거 관련이 있다. 증.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이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수료는 자격증 받기 위해서, 등록신청수는 등록증 받기 위해서, 분삼설치 신고수료는 신고필증 받기 위해서. 그래서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증, 교부 신청 몇 번? 3번. 재교부 신청 3번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말에 자격증 받으실 때 수수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디 수수료냐 이게 시도조례냐 시군구조례냐 문제가 있는데 자격증은 시도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 응시수료와 자격증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시도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있죠. 이건 관할이 시군구죠.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시군구조례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죠.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아닙니다. 그때는 시도조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험을 지금처럼 위탁 시행하잖아요. 그럼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 이제 시도조례예요. 그래서 이거 수수료 납부 사유 가볍게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관련이 있다. 교부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수수료였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협회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